그러니까 지금 AI는 미국하고 중국 양강이에요. 미국이냐 중국이냐 해서 지금은 이제 미국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있다 하는데 분야별로는 이제 중국이 지금 1인 분야도 한두 개씩 지금 생기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분명히 미국하고 차별화된 포인트가 AI 쪽에서 있다. AI는 빅데이터의 양과 질에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럼 양에서 인구가 5배고 근데 질도 저희 중국은 지금 뭐 공사사회주의라서 개인 정보 뭐 보호 이런 게 좀 약하잖아요. 네. 점점 이제 그 주권 이슈가 세지면 쉽게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점점 자기네가 얼마 갖고 있냐가 중요해질 텐데 중국이 그만큼 유리하다. 네. 오늘의 플러스 중국 산업의 약진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 알아봅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은 중국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산업에 있어서 올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우선은 이제 뭐 저희도 지금 사실 걱정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이제 2기가 차기 정부가 시작이 되니까 1기 때도 사실은 뭐 이제 강대강 뭐 이렇게 이제 미중 간에 많이 그 무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더 세게 하겠다 뭐 이렇게 벼르고 있고 또 트럼프 그 차기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1기 때 사실상 무역 적자 해소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 빠르게 하겠다. 특히 이제 재선이니까 마지막 1년 사실상 없는 건 똑같아요. 우리 식 하면 이제 레임덕. 네. 그래서 3년 짧으니까 초정부터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게 있고 중국도 사실은 이제 이게 25년이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1기 때 막 그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주 2025예요. 아, 예. 기억나시죠? 네네. 그 4차 그 저기서 5개년 계획 그 21년부터 25년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 자리 뭐 70% 것도 있지만 성장률이 나름대로 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시진핑 주석이 또 뭐 이건 그냥 얘기니까 네. 뭐 4년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러려면 하여간 이번 5년 끝날 때 잘 이걸 마무리해 놔야 네. 뭐 그런 얘기가 또 거론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25년이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그렇네요. 내부적인 목표치도 있었고 그리고 외부적인 변수도 리스크가 더 높아진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젠가요? 보도 봤더니 중국 내부의 어떤 수석 이코노미스트 한 분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무슨 5%냐 2% 수준인 것 같다 했더니 시진핑이 대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중국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열악해 보이는 느낌도 많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이 버거워했는데 2기 때 더 강도 높은 대응 전략을 지금 찾아야 될 텐데 뭐 대응할 만한 중국의 카드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항상 중국에 대해서는 특히 연초에는 이제 경제 전망할 때 예. 뭐 얘기를 하잖아요. 글로벌 아이비들하고 또 중국 내부가 많이 의견들이 다른데 이번엔 중국 내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도 지금 갈려갖고 그 글로벌 아이비들 뭐 글로벌 골만삭스라든지 뭐 JP모르간 이런 애들은 이제 뭐 4.5%또 뭐 3.9%도 뭐 UBS 같은 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한 5% 또는 그 이상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두 가지인데 미국이 공격하는 건 이제 무역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무역 대 무역으로 대응하는 거. 1기 때는 이제 뭐 보복관세 같이 할 수 있었고 네. 휘투루 같은 걸로 해서 뭐 그 수출 제한하는 거 있었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뭐 환율 절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사실 중국이 뭐 급등하면. 네. 그런데 좀 그래도 흡수할 수 룸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포인트는 무역 쪽에서 예. 중국이 이제 그동안에 수출 다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이제 1기 때 갑자기 세게 나오니까 당황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이 그 수출 다변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17년 기준 그러니까 예. 이제 1기 때가 17년 시작했으니까 2017년에 그때 이제 미국이 1위예요. 중국의 이제 그 수출 볼 때는 그 19%였는데 지금 그게 14% 떨어졌고 대신 이제 아세안이 올라와서 12에서 지금 한 16% 17%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브릭스라든지 중동 이런 쪽들이 그쪽을 계속 개척을 해갖고 그러니까 뭐 1대1로 뭐 명함이 있는데 네. 시장 개척 차원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연간 지금 그 2017년부터 거의 한 20% 이상씩 수출이 증가했으니까 좀 이제 흡수할 룸이 생기지 않았나 네.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내수 지금 부동산 때문에 어렵긴 한데 네. 좀 뭐 비장의 카드를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죠. 만약에 이제 네. 정말 세게 나오면 뭐, 예. 뭐 보편관세를 60%를 때린다든지 특별한 지류 갖다가 그냥 완전히 또 뭐 철폐한다든지 하게 되면 중국도 뭐 센 카드를 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네.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양적인 네네. 건 아닌데 뭐 예를 들면 뭐 미국도 양적 하나 했으니까 중국도 인민은행 중앙은행이죠. 네. 인민은행판 뭐 QE 양적 하나 할 수 있다라든지 재정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재고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흡수한다든지 사서 예.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얼마큼 세게 나왔냐에 따라 그런 카드를 준비는 하고 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중국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첫 번째 요인인 수출 시장 다변화 그걸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룸이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수출 대상지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까지는 좀 이해를 했는데 뭘 들고 가는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한국산 중간재 사다가 본인들은 패키지만 해서 판다 이런 치부를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세안 지역이나 다른 데 가면 중국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정말 너무 잘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면 이제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다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제 요즘 보면은 지금 로봇 청소기, 그다음에 무슨 뭐 스마트워치 저 네. 같은 거 이런 것들 지금 많이 팔리고요. 물론 이건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온라인 쇼핑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들이 많은데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이전에는 통신 장비는 여전히 잘 팔렸지만 의류, 뭐 장난감, 신발 뭐 이런 것들이 네네네. 많았거든요. 네. 고부가치라고 할 수 없는 네. 그런 제품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컴퓨터, 의류는 여전히 강합니다. 컴퓨터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반도체, 그죠? 네. 이런 쪽들이 이제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특히 뭐 이제 신상품이라 그래가지고 전기차, 예. 태양전지, 리튬 배터리 지금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시급하게 대응할 것들이 많이 있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놀랍다 이 표현이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한 3, 4년 기간 동안 도대체 중국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미래 신산업 부분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질비하게 출시하고 그것도 굉장히 싼 값에 그리고 그걸 또 다양한 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판매한다는 건 그 현지화도 그렇지만 수출 시장 확보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도대체 단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경쟁력을 끌어올린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 때 중국이 타격이 많이 많았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구조적으로, 질적으로, 그다음에 수출 이런 쪽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그 이유나 배경을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이제 내수장이 워낙 커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인력이라든지 또는 뭐 그 가격이 또 싸잖아요. 임금 네. 가성비가 좋은 인력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가 그 경쟁력 확보하기가 좀 더 용이하고요. 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 1대1로 통해서 시장 개척을 많이 했고 예. 그래서 시장 측면에서 이제 그런 좀 유리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공산사회주의여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위로부터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민관학 학교 연구소 포함해가지고 이런 쪽 기술 혁신을 아주 집중적으로 또 이제 그렇게 계획적으로 많이 한 측면이 있고 또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이제 국영은행들 이런 쪽에서 뭐 투자 네. 집중적으로 또 그런 기술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나 산업 쪽에다가 이제 집중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부품서부터 완성품까지 수직 계열을 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갖다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공급망을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 대체 전략을 갖다 또 써왔고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이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뭐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막 때릴 때 네. 오히려 때려가지고 오히려 수입 대체를 다 서두르고 기술 혁신 뭐 서로 협력해가지고 네. 그런 요소가 강해졌다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또 이제 소비도 시장도 애국 소비라고 그러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꿔차오 국가 국자에다가 이제 차와에서 그 조류에서 막 그런 애국의 소비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이제 좀 그런 그 뭐 어떻게 보면은 반사적인 어떤 그런 효과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실 실제 그렇게 경쟁력이 높지 않다. 왜냐하면 그 가격들 수준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보조금 많이 주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을 낮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지 실제 저 가격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반대로 실제 기술력도 수율이 안 나온다든가 사실 생산성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타 국가들보다 떨어지지만 그것도 또 국가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손해를 감내해 주는 형태로 그것도 보조금일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지 아직 격차 따라오려면 멀었고 좀 버티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중국 부분 아까 우리 모두에도 좀 말씀 주셨지만 이제 통계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예. 클리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네. 했잖아요. 회계 장부도 아직 그렇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게 바라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는 초월한 것도 상당히 있는 것도 그렇죠. 사실이고 그러니까 예, 예. 우리 옛날에 썬전 같은 거 얘기할 때 네. 그 심천 있잖아요. 썬전. 네. 짝퉁의 뭐 대명사 뭐 썬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완전히 뭐 창신 그 혁신의 그 도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모방에서부터 또 이렇게 저희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거에 안주에서는 사실 곤란하고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되는 것들은 제품을 보면 아니까. 네네 그렇죠. 내수에서 할 때는 야 뭐 정부가 사주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또 증명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좀 지금 확실하게 많이 지금 따라잡거나 또는 앞서 있거나 이렇다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특히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산업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 산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올해 가장 피해를 입을 산업 아니면 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트럼프 2기 동안 한국 산업들 중에서 이 부분이 전 특히 걱정됩니다.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산업이 있나요? 뭐 사실은 지금 지금 한 2, 3년 전만 해도 좀 갭이 한 2, 3년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중국하고 한국이 평균적 기술 그 연차 뭐 산업연구원에서 막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한 2, 3년 지나는 사이에 거의 다 따라잡혔다고 이제 일단 나와요 발표가. 그래서 이제 반도체, 철강 뭐 이런 쪽도 좀 걱정이 되지만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특히 걱정되는 거는 석유화학하고 전기차. 그래요. 특히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전문가들이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이제 에탄올 같은 거 범용 네. 석유화학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쪽은 이제 거의 뭐 중국이 다 이제 거의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이 사실은 좀 선투자해 갖고 하는 걸 좀 실기했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뭐 그래서 뭐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좀 걱정이 있고 이를테면 뭐 가격 보존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네. 자꾸 이제 적자 쪽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좀 빨리 그런 쪽에서 지금 구조조정도 구조조정이고 저 고부 가치 쪽으로 뭐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그게 뭐 쉬운 거면 뭐 다르게 하겠죠. 그렇죠. 전기차 같은 석유화학은 또 경우도 설비 투자가 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완전 장치 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어쨌든 간에 좀 다양한 방법을 갖다 좀 동원을 해서 해야 되고 전기차 이슈도 좀 사실은 있죠. 전기차도 작년에는 현대 기아가 이제 많이 팔리긴 했지만 네. 수입차 부분에서는 지금 테슬라. 근데 그 테슬라가 다 중국산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수입차 전기차 부분에서는 40% 장악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훨씬 앞선 게 지금 사실은 뭐 중국 1위, 세계 1위가 BYD잖아요. 예. BYD가 이제 올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다 절차 끝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지금 올해가 좀 걱정이 되죠. 특히 저는 또 반도체가 그나마 우리나라 수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는데 반도체도 중국이 이제 옛날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저사양의 범용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가 점점 아니게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반도체 분야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 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삼성전자도 뭐 다행히 국내끼리여서 그나마 다행인데 네. 뭐 이렇게 뭐 인력 이동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어렵죠. 사실 반도체 시장 전체를 보면 지금 좋은 거죠, 나쁘지 않은 거죠. 지금 AI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여간 주기도 길어지고 있고.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 쪽에서는 중국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25, 6%, 우리가 지금 18% 떨어졌어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계속 또 쫓아오니까. 네. 이제 특히 이제 뭐 창신 메모리라는 중국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아주 빡세게 이렇게 급성장을 해가지고 성능도 좋고 네. 굉장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가격을 딱 엄청나게 좀 싸게 해가지고 이를테면 작년도 8월 달 12월 달에 랜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을 갖다가 반토막 내버렸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삼성하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사실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좀 빨리 좀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지금 네. 뭐 다 그 고대역폭 메모리라든지 HBM이라든지 또 뭐 그 DDR4라 해가지고 DDR4보다 이 데이터 전송 속도가 2배. 네. 뭐 이런 쪽에 좀 이제 보호 바치라든지 또 뭐 ESSD 이게 그 기업용 저장 장치거든요.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빨리 전환하고 계시지만 네. 좀 더 하여간 좀 선점적인 어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기술 혁신, 그다음에 기술자 확보, 연력 확보 이런 게 중요한데 요새 MZ들은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사태도 있었지만 네. 좀 하여간 조직 뭐 이런 관리 운영 이런 쪽에 뭐 제가 할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좀 더 하여간 그런 부분 신경 써야 되고 정부도 이것도 좀 정치적으로 뭐 이슈들이 있는데 편파적인 산업 무슨 뭐 저기 뭐 도와주는 거냐. 근데 예. 지금 반도체가 크게 보면 AI라는 걸 뒷받침한 하드웨어 쪽이고 데이터가 지금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전에도 반도체 엄청 중요했지만 이제는 이 AI를 통해 갖고 모든 산업하고 이제 시너지를 내서 신산업을 만드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밀리면 참 곤란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른 각도의 로직과 좀 설득력을 갖고 정책적인 어떤 그런 준비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냥 야 뭐 어느 특정 산업을 갖다 돕냐 뭐 이런 이슈로 접근할 게 아니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위치 그리고 중국의 산업 경쟁력의 위치 이걸 비교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상황을 이제 어떻게 보면 되짚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이제 좀 대책도 얘기를 해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MZ세대 살짝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제 잘못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요소죠. 저도 뭐 학교에서
학생들 보면 참 영민하고 우리랑 다르게 창의적인 모습도 많고 그리고 어떤 동기부여만 되면 스스로 이렇게 뭘 하려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전에 부모님이 시켜서 타성에 젖었던 제 모습과 다른 것 같아 너무 기특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제조 현장의 조직에서 일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른 탤런트가 더 있는 것 같은 모습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예전에 소니요. 소니가 우리가 하던 제조업을 기반으로 거기까지 갔던 회사가 지금 소니의 매출의 한 50% 가까이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나오잖아요. 게임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럼 우리도요, 교수님. 우리 체질에 맞는 옷을 입는다는 관점에서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섹터로 그냥 우리도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소리냐. 반도체 같은 게 이제 물 들어가는 진짜 이제부터가 또 시작인데 어떻게든 다그치든 가르치든 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답이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한테 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네. 보면 필요하죠. 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지금 리쇼링 뭐 지금 뭐 저 온쇼링 하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네. 뭐그 트럼프 1기 바이든 또 2기 돼서도 계속 그러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제조업 기반을 무시할 수 없다. 근데 사실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옷을 이렇게 입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은 쪽에 집중해 가지고 그쪽을 이때까지 제대로 혁신 또는 그런 어떤 끼를 갖다 발휘하지 못했다면 네. 그런 부분도 살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러나 우리 적정 부분에 우리가 또 그 기반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AI만 해도 점점 이제 거기 데이터 활용해 가지고 혁신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네. 계속 또 이런 반도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또 혁신. 근데 그렇죠.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혁신이 이제 젊은이들의 또 필요한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아까 예. 말랑말랑한 그런 정신. 예. 그런 부분들은 또 반도체도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약한 게 지금 비메모리잖아요. 네. 대만 뭐 TSMC한테 완전히 거의 다 뺏겼고 네. 그 중국이 오히려 그쪽도 일부 쫓아오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랑말랑한 정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네. 그런 거를 사실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반도체 그쪽도 메모리 쪽에서 비메모리가 갖다 균형 있게 하지 못하고 네. 크게 보면 지금 전체 그 부가가치 파워가 지금 메모리 비메모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지금 사실 잘 못 잡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국은 워낙 이제 흔히 말해서 족수가 많잖아요. 네. 인구가 많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그 많은 산업들을 챙기고 독려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점점 어떻게 보면 맨파워 사람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연 예전처럼 우리가 석유화학,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 뭐 화학까지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까지 정말 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군은 또 사실은 또 가장 우수한 친구들이 가는 곳은 다 의대나 전문직 종사를 희망하는데 그랬을 땐 우리가 솔직히 우리 상황을 인정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더 파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살려보자.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라는 목소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 저는 뭐 그 100% 찬성을 하고요. 네. 이제 그게 선택과 집중하고 우리가 뭐 저 젊은 친구들이 잘 맞는 옷을 입고 그쪽에 이제 그 적합한 산업이나 이런 쪽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이제 기술 혁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디어만 갖고는 안 된다. 그렇죠. 저는 아이디어만 갖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니콘 볼 때도 쭉 봐보면 아이디어만 갖고 글로벌로 진출할 수는 없다. 금방 베끼기 때문에 또 네, 그런 네. 것은 그래서 기술 기반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 기술 기반은 혁신 기술이어야 된다. 그냥 뭐 기존에 있는 그런 기술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젊은 우리 저 MZ 세대들이 좀 더 또 정책적으로도 그런 쪽으로 드라이브 걸어서 교육도 사실은 이제 우리 다 같이 대학에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의 1등을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선박업일 텐데요. 이것도 이제 중국이 만만치 않다는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통화할 때 배 좀 잘 부탁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서 야, 뭔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쪽은 확실한가 보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선박 분야는 어떻습니까?
평균적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중국이 지금 선박 수주 잔량 기준으로 해서 점유율이 58%. 아이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24%. 예. 반토막 그죠? 아이고. 그러니까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일반 범용성 뭐 그 탱커라든지 예. 컨테이너선 이런 쪽에 이제 거기 완전히 거의 장악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저기 하는 거는 고부가 가치 쪽인데 뭐 LNG라든지 또 뭐 암모니아선이라든지 이런 쪽인데 그것도 이제 자꾸 좀 떨어지고요. 그러나 하여간 2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 뭐 중국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그 룸은 좀 있는 거죠. 잘 살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조금 이제 뭐 딴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계속 예. 고부 가치 갈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좀 저기 하니까. 근데 이 선박은 사실은 중후장대한 거는 사람이고 석유화학도 그랬지만 어떤 쪽으로 좀 어프로치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비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혁신인데 디지털 혁신 기술 중에서 이제 그 디지털 트윈 네. 들어볼 수 있게 트윈이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선박 같은 거 만들 때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딱 복제 가상 복제 딱 만들어 가지고 그게 또 움직이는 거 다 이렇게 보면서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에라 같은 거 갖다 빨리 이제 고칠 네. 수가 있고 효율성 높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술이라든지 또 아무래도 이제 로봇 기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여간 그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서 고부가 쪽에서 가성비 좋게 이렇게 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비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선박 쪽 조선업 차원에서 볼 때는 기회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편 관세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트럼프 지금 오면서 보편 관세를 뭐 동맹국이고 뭐고 하여간 우리 무역 흑자 네. 많이 낸 놈들한테는 10% 20% 때리고 네. 중국은 뭐 최고 60%까지 때리겠다는데 보편 관세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그 대공황 직후에 한번 그 했어요. 네. 그때 30-40%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60% 때리는 거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리고 대공황 그렇게 한다면 전쟁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뭐 별 소리를 다 듣지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럼요.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저도 어디 가서 그런 얘기했는데 올해는 그냥 무슨 뭐 관세나 무슨 뭐 이렇게 무역 전쟁이나 무슨 금융 전쟁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군사도 갖다 대놓고 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관세 올리면 이거 뭐 그렇잖아요. 그게 네, 없으면 그럼요.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 벌써 저는 전화해가지고 대우조선 한 번 옛날에 방문했었거든요. 네. 그때 인상 깊었던 것도 있지만 그 생각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해야 그때까지. 그렇게 해야 이렇게 때려도 무역이나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다른 방법으로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조선 해운이 그냥 조선 해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사는 금융 쪽과 연결되면서 동시에 또 군사 군사 쪽하고 이렇게 아울러 갖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방산 수요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전기차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비아디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는 한국 시장에 들어올 것 같아 보이는데 가격도 뭐 들리는 소문은 횡행한 소문이 많은데 2천만 원대일 거다 아니면 3천만 원 초반대일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전기 자동차 시장도 우리가 이제 좀 밀려간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뭐 글로벌리는 이미 뭐 밀렸어요. 1위잖아요. 중국이 1위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국내에는 지금 이제 막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네. 작년에 맛배기로 테슬라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게 다 중국산이잖아요. BYD는 지금 이미 중국의 1위, 세계 1위.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뭐 중국 정부가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태양전지, 리튬 배터리 뭐 이런 쪽에 막 엄청나게 밀어줬다고 했는데 네. 밀어주는 게 결국 이제 뭐겠습니까? 보조금하고 이제 뭐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인데 민감한 이슈긴 하지만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지금 작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320조 정도가 지원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BYD가 뭐 탑 오브 탑이잖아요. 완전히. 네, 네. 거의 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니까 상당 부분이 글로 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가격 경쟁력이 어마무지할 거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이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기술 혁신을 하고 뭐 디자인 같은 거 내장 같은 거 바꿔가지고 나름대로 프리미엄 차를 만들어내고 국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네, 네. 또는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생태계를 제일 잘 알잖아요. 지리 네. 이런 걸 잘 활용해서 AS라든지 그런 거 인프라 구축을 해갖고 뭐 충전 이런 것들 잘 우리끼리 좀 만들어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건 이제 네. 기업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네, 할 일이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대응이 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정치적으로 저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막 때리잖아요. 지금 사실은. 네. 니도 보조금 먹고서 엘레니아 가고 난리치고 뭐 과잉 생산하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사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작년에 저기 그 홍콩의 지금 사모펀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직접적인 관계는 자기네들이 이제 없다 하는데 어피니티 에퀴티 파트너스라는 게 이제 사모펀드가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나라 렌탈 최대 렌탈 2개 샀어요. SK 렌터카하고 그다음에 롯데 렌탈 샀는데 그게 렌탈 시장의 36% 차지하고 있는 거죠. 관계 없다고 해요 지금. 네. 협력할 수 있잖아. 그럼요, 충분하죠. 그 일반인들은 애국 소비한다고 우리나라가 뭐 BYD 전기차 안 살 수 글쎄 그것도 하여간 뭐 좀 덜 살 수도 있지만 렌탈 차야 뭐 가성비 좀 하는 거고 그 타는 사람이야 이건 내가 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또 탈 거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시장을 할 들어오는 수가 거네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우리는 뭐 그런 관계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하여간 아니 서로 관계 없어도 서로 아구가 맞고 이익이 되면 협력하는 건데. 그럼요. 실질적으로 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버스는 상당 부분 전기 버스 같은 경우는 중국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싼 거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내가 뭐 애국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런 컨셉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거는 뭐 좀 그냥 우려일 수 있죠. 네. 테슬라가 사실 지리 정보 갖고 이렇게 댕기는 것처럼 예. 중국 차가 이제 여기서 돌아다니면 한국의 지리 정보를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차원, 뭐 안보 차원일 수도 있고 하여간 좀 짚어봐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그 대응 전략을 또는 그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시각을 가진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아주 단순화시켜서 보면 중남미 지역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원자재라든가 식자재라든가 이런 걸 수입해서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중간재나 소부장 수입해서 그걸 바탕으로 예전에 뭔가를 만들어서 유럽과 미국에 주로 수출했던 나라였던 게 예전이었는데 근데 이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시장인 유럽과 미국에서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지니 동남아 진출하고 뭐 그다음에 중동도 가고 중앙아시아도 갔는데 예전에는 그 과정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시장인 한국 시장. 옛날엔 중국의 웬만한 성보다도 뭐 시장 규모도 그냥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중국의 성들이 워낙 경제 규모가 빨리 성장하니까 뭐 굳이 번역까지 하고 총판 구해서 한국 시장 진출할 거 뭐 있어? 생각을 했다가 요즘은 아니다. 그래도 한국이 국민소득도 그렇고 인구도 5천만인데 저 시장도 먹어야지 우리가 미국 앞에서 버틴다 해서 야금야금 들어온다라는 소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중국을 인식해도 될까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우리가 뭐 큰 시장이잖아요. 나름대로 지금 세계 경제 규모도 커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GDP 규모가 있으니까 유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안 들잖아요. 그럼요. 바로 이제 그런 옆이니까요. 바로 네. 옆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대놓고는 하지 않지만 지금 미국이 마구 때리면 2차 저 2기가 돼 갖고 아마 더 세게 때리려고 그러면은 1차 때 1기 때 실패했기 때문에 뭐 우회 생산 그 우회 수출도 막 잡으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딴 나라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한데 그럼 어디서 할 거냐? 생산 기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국을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번 또 말씀 여쭤볼게요. 중국은 우리가 점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회 수출로든 아니면 나름대로 잠재적인 시장 규모든 이런 걸로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여기에 흔히 말해서 부안해동해야 되는 건지 아니다. 미국이 때릴 때 우리도 어떻게든 중국에 수출해야 되고 중국에 의존하는 것도 우리도 많긴 하지만 우리도 어떻게든 척을 지고 좀 버티면 저 친구들이 좀 우리 입장이죠. 중국인들이 들으면서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예전보다 이렇게 경쟁력이 높아지는 게 좀 덜해서 다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주목받게 되는 이런 걸 기대해 봐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마구 때리면 아무래도 좀 지연이 되겠죠. 중국이 이제 시장을 진출하려는 그 강도나 이런 것들은 다변화하는 건 더 세지지만 네. 뭐 아직도 좀 기술 갭이 있으니까 미국이나 이런 쪽하고 그러면 이제 기술을 갖다 이전받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제약이 있으면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빨리 뭐 앞서거나 따라잡거나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제품 뭐 아까 뭐 이제 여러 개가 또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같이 올라타가지고 같이 진출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뭐 국기 입장에서 볼 때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하여간 베스트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간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는 정부 방침대로 하고 네. 민간은 민간대로 해야 되는 거죠. 꼭 뭐 정부 방침대로 민간이 해야 되는 거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뭐 예컨대 뭐 미국이 한국 정부한테 뭐라고 막 얘기한다 해가지고 그냥 중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또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 정부가 못하면 지방 정부가 하면 되죠. 예, 예, 예. 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차이나 아니에요. 예, 예. 각 성의 독립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걔네들은 거기에 굉장히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우리 중앙 정부가 우리가 다 모든 걸 알고 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 아니 뭐 인천하고 부산에서 광주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런 그러면 식으로 통상 결정하는 거. 압박에서 좀 비켜갈 수 있는 건가요? 뭐 알면 또 뭐 압박을 하겠지만 그러나 약간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예, 예. 하긴 외국도 그런 식으로 많이 그렇게 해요. 하니까요. 맞아요. 그건 뭐, 예. 뭐 칼같이 전부 100%다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우려하는 거. 방금도 뭐 중국의 전기차 들어와서 우리 그 지리 정보 다 보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게 교수님의 기후가 아니라 얼마 전인가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중국의 로봇 청소기가 갑자기 에러가 나가지고 로봇 청소기에서 막 중국말 흘러나오고 그래서 뭐 이게 뭐 다 우리 다 보고 있었던 거냐 우리 집안 분위기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 분야 이게 이제 뭐 주권과도 관련됐을 만큼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이 중국은 우리보다 이제 한참 앞서가는 겁니까? 벌써 한숨부터 쉬시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고. 우리를 앞서가는 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AI는 미국하고 중국 양강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2002년 말에 이제 챗GPT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미국 주도로 적어도 하여간 생성형 제너러티브 예. AI는 이제 좀 미국 주도로 가고 있다 얘기는 하는데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사실은 국내 생태계를 다 구축했어요. 상당히 쫓아왔고 이미 이제 뭐 글로벌에서 다 조사한 게 나오고 있죠. 미국, 중국 양강이다. 딴 데 네. 3위는 한참 떨어져 있어요. 3위권 있고 우리가 지금 5, 6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한참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냐 중국이냐 해서 지금은 이제 미국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있다 하는데 분야별로는 이제 중국이 지금 1위 분야도 한두 개씩 지금 생기고 있고 네. 안면 인식은 확실하게 1위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무슨 그 비전 이런 쪽에서는 또 중국이 1위고 그래서 또 랭귀지 차원에서 중국 쪽은 또 워낙 하기도 많으니까 네. 그쪽이 또 1등이고 그러니까 조금씩 중국이 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 분명히 미국하고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AI 쪽에서 있다. 네. 굉장히 전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AI는 지금은 사실은 데이터, 빅데이터하고 토토로지예요. 동요예요, 동요. 동요. 지금 AI는 빅데이터의 양과 질에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양에서 그렇네요. 미국 쫓아올 수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인구가 5배고 그렇죠. 질도 미국 저 중국은 지금 뭐 공산사회주의여서 개인 정보 뭐 보험 이런 게 좀 없죠, 거의.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좋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데이터의 순도가 높은 거예요. 사실 안면 인식도 개인정보 상관없이 다 줬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온 그래서 거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다 끝내버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강력하고 지금은 미국이 뭐 챗GPT라고 하면 구글 뭐 제미나 이런 애들이 전 세계 막 나가서 하니까 네. 전 세계 사람들 정보를 얻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점점 데이터 주권 이슈가 생길 거예요. 예. 개인의 데이터 주권, 국가적 데이터 주권. 예. 아 이게 다 돈이고 내가 너 다 줬는데 너만 똑똑해서 너네 사람만 잘 되고 이를테면 미국 그렇죠. 우리는 개털되고 야 이게 네. 되냐 이렇게 네. 할 거 아니에요. 예. 점점 이제 그 주권 이슈가 세지면 쉽게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점점 자기네가 얼마 갖고 있냐가 중요해질 텐데 중국이 그만큼 유리하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이제 AI 그 데이터 이셀프라고 그랬지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정보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내놓나요? 안 내놓잖아요. 네. 첨단 기술 관련된 네. 거, 첨단 산업이 대수에 해결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안 내놓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챗GPT 아니라 뭐 누가 발달해도 걔는 그거는 캐치가 안 돼. 근데 산업이 AI가 다른 사람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AI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AI 자체만이 아니라. 네. 근데 그러려면 그 각각의 그 산업 속에 있는 첨단 경쟁력,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 내놓는다 이거. 그러면 각각 그 첨단 산업에 뭐 의학도 마찬가지고 네. 그 경쟁력을 누가 갖고 있냐. 작년 8월 달에 호주의 그 전략 정책 연구소가 있어요. 예. ASP라고.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항상 발표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한 5년 단위 묶어가지고 이제 그 핵심 기술 추적 지표라 그래가지고 그게 2003년도 7년도 이때만 해도 미국이 전체 64개 중에서 그 60개가 1위. 예. 중국이 뭐 나머지 뭐 서너 개랬는데 지금 2019년부터 23년까지는 64개 중에서 57개가 중국 1등이에요. 예. 미국은 7개밖에 안 돼 1등이. 오.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물론 이제 그 기술 중에서도 뭐가 핵심이다 AI가 이런 건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생각해 보면 길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난리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지금 신경 쓰게 있고 세 번째는 시장이에요. 시장 네. 지금 나오는 그 저 AI 제너러티브 AI는 다 B2B AI예요. 네. 갑자기 쟤네들이 갑자기 가격 올리면은 그냥 거기 그거 쓰고 있던 벤처들은 다 죽어. 그렇네. 그렇네. 우리나라 뭐 리벨리온 주고 다 있죠. 그렇잖아요. 갑자기 얼마 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습니까 데이터? 없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B2B AI예요. 근데 이게 정말 AI 혁명이 정말 일어나려면 갖고 지금 저번에도 한번 뭐 그런 이슈가 돌았는데 저는 그게 25년 전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플러스 PC 혁명. 예. 기억나시죠? 네. IT의 그 저 미국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해서 IT.com 혁명이 일어났고 나중에 버블 했다가 뭐 이렇게 됐지만 그때 신사람이 막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기 핵심이 뭐냐? 저는 인터넷 플러스 컴퓨터 혁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 P다 P. P. 인터넷 플러스 퍼스널 컴퓨터. 네. 그러니까 B2B 기업 대 기업 그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그런 산업이 확장이 아니고 네. B2B와 B2B2C 이 개인으로 확장될 때 진정한 폭발과 혁명이 일어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때 엄청난 수요가 폭발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진정한 AI 혁명인데 아직 안 왔다 이거지. 그게 이제 제가 마이 LMM AI 혁명이다. 예. 손안에 잡히는 이게 손에 잡히는 경제지만 손안에 잡히는 AI. 그게 지금 사실은 옛날엔 PC에서 하나만 썼지만 이제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네. 옛날보다 훨씬 폭발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되려면 실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럼 시장을 잡고 있느냐. 예. 그렇게 하면 그때 가격이 중요하지. 비슷한 성능이면. 그럼요. 예. 중국이 거기서 훨씬 유리해요. 그렇네요. 개인이 뭔가 소비하려면 가격이 제일 중요하니까. 걔네들 지금 자기네 이미 표준 다 만들었어요. 중국애들은. 그리고 자국에다 다 시장 크잖아요. 네. 다 자기네 거 쓰게 해. 그래갖고 지금 로봇이 엄청나게 지금 발달하잖아요. 중국이. 드론 로봇 뭐 군사용 쓰고 막 나오는데 그게 다 지금 그 뒷받침해서 이제 한국도 사실 그런 걸 좀 적극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조금 더 상업적으로. 예. 아, 이게 너무 큰 주제이고 뭐 짧은 시간 안에 뭐 괜히 어설프게 얘기했다간 교수님 오해만 받으실까 봐 저도 웬만하면 이런 질문 잘 안 들리는데 귀한 분들 모시고선 그래도 세게 얘기 안 할래요. 네, 힌트라도 좀 주고 가시면 나중에 저희가 더 찾아보거나 공부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딱 말씀 주신 모든 산업을 봤더니 뭐 우리가 지금 뭐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게 손꼽히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뭐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혁신, 기술 혁신 이런 쪽에 아주 집중을 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 1% 떨어졌잖아요. 우리 잠재 성장률은 결국은 LK 그다음에 L 곱하기 K로 적정된다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L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L을 안 노동력이 낳는데 없죠. 예. 앞으로 지금 막 나도 20년 후에요. 예. 그죠? K는 결국 자본의 생산성은 우리 뭐 경제학 하는 분들은 다 알지만 모든 건 한계 체감해요. 그래서 예. 기존 산업은 계속 혁신해도 체감할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기술도 혁신해야 되고 산업 자체를 신산업을 창출하려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그 산업. 그래서 아까 우리 젊은 MZ 세대들이 어떤 그런 걸 다 살려야 된다는 얘기 했는데 그런 쪽에 정말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려면 벤처 육성. 그럼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MZ 세대들을 가끔 어떤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그들의 길을 꺾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조직이라는 또는 기존의 조직의 선배들이 야,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일단 해.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걸 꿈틀대는 그 싹들을 우리가 밟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많은 회사, 많은 기관, 정부 이런 아주 뭐랄까요? 브릴리언트한 젊은 친구들의 그 영감과 아이디어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 수용하고 녹일 수 있을까요? 뭐 어렵죠. 저도 조직에 돌아가면 똑같이 야 너희들하고 정말 말이 안 통한다. 그리고 또 요새는 MZ들은 또 그래요. 저희 아들 딸도 있지만 아빠 쟤들끼리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진짜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1년 차도 뭐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은데 네. 또 MZ는 MZ들대로 또 너무 이 핸드폰만 보다 보니까 네. 그 조직의 어떤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수용성 이렇게 좀 약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제 그런 거 갖다 살릴 건데 하는 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 구조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페널티 구조다. 그러니까 페널티도 사실은 네거티브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포지티브 네거티브 인센티브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근데 환경이 너무나 바뀌고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구조 설계, 재설계는 안 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예컨대 공무원분들도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예를 들면 뭐 열심히 자기가 하죠.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야 이거는 우리나라 국가의 혁신에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예. 예컨대 부처 간의 협력 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 이 부처에서는 좀 저기 할 수 있지만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하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설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국가는 국가, 정부 조직은 정부 조직, 그다음 기업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은 쉽고 행동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하나씩 성공 사례 만들면 또 한국 금방 쫓아가니까 예. 좀 그런 기업들이 그 벤처에서 하기가 쉬워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벤처에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성공사에 된 것을 어떤 제품에서 성공했다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 운영을 통해서 어떤 마인드셋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그런 조직 구조화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같이 발표시킴으로 해가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나라의 그 경제에 우리가 시사점을 크게 담을 수 있는 내용들 많이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